저는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해야 맞겠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고역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제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계신 겁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제가 만약 지금 한국의 60대 분들을 만난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로 또는 각자의 삶 속으로 떠나갔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정도라고요. 배우자와는 한 집에 살지만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동창회에 가봐야 서로 자랑질이나 하다 오는 게 전부라고요. 맞지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러분이지만 왠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고통을 유난히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거리에서 다친 개를 보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깨달았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늘 행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을 붙잡는 법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자식을 낳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집을 사면, 돈을 모으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직장 생활도 수십 년 하시고, 내 집 마련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혼자 저녁을 드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다인가?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 붙잡고 씨름해온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 속에서 그래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여러분께서 수없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조금 더 깊은 평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늙은 철학자가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기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다치는가? 우리가 가족에게 더 서운한 이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요.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이런 분들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평생 인간관계를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지요. 우리는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는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라는 단어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에 너무 많은 당연히를 붙입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 배우자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형제니까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한다. 이 모든 당연히는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일 뿐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평생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저에게 사업을 물려주길 원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책만 읽고 싶었고 철학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아버지는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시는 걸까 하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은 날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고요. 우리 둘 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서로에게 실망했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이 상처받는 일이 말이지요. 명절의 전쟁, 형제 간의 갈등. 한국의 명절이라는 것이 있지요. 설날, 추석 같은 때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명절이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라고도 들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가? 누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시고 있는가? 재산 분배는 공평했는가? 이런 문제들로 형제자매끼리 다투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형제가 없었지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유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역시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형은 이것밖에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날 식탁에서 쌓였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의 절반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기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평생 서로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라는 것도 결국은 우연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을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지요.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배신감.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마도 정말 힘들게 키우셨을 겁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시고 학원비 벌려고 허리 휘도록 일하시고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명절에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 전화해도 바빠요 라는 말만 듣고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애 키우느라 바쁜데 무슨 소리예요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부모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섞여 있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면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울까요? 자식의 성공이 곧 우리 자신의 성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실패하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자식의 실패가 곧 우리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은 우리의 연장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고민이 있고, 자식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평생 구두를 만들며 살았던 분이었지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라네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의사 일을 그만두고 화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크게 실망했지요. 아들에게 화를 냈고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을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포기한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대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랑하고 저렇게 살면 실망한다는 식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조정하는 법.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저 역시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역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니까 이래야 한다. 자식이니까 저래야 한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한 명의 늙어가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자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꿈과 고민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기도 하지요.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애는, 친구 남편은 다정한데 우리 집 사람은, 이런 비교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과일인지 다투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한다고요? 어떤 노인은 1년에 한 번도 자식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말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 침묵이 그립습니다. 이것은 감사 세뇌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배우자가, 80년을 살아온 형제가, 40년을 살아온 자식이 여러분이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대, 우리의 태도, 이것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독의 철학 혼자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관점.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가?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고,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의 불안이 엄습하고, 그래서 자꾸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진다고요.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낯선 겁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혼자 있으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죄책감, 두려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저의 고독 이야기.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었지요. 젊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혼자 사느냐?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운 대화보다는 고요한 방 하나가 더 낫습니다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사랑도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더 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지만 진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다음에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 모임에서 돌아오면 늘 공허했습니다. 나는 대체 왜 거기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안개 속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 60대의 고독. 여러분의 고독은 저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선택해서 혼자 살았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집에 혼자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나가셨거나 아니면 옆방에서 주무시거나 어쨌든 말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지요. 정치인들은 싸우고 연예인들은 웃고 광고는 뭔가를 사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여러분은 더 고요함을 느낍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 경비원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오늘 나눈 유일한 대화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모두 멀거니 앞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또 혼자 밥을 먹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전화를 하면 바빠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전화를 안 하면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글퍼집니다.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주무십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시끄러운 동시에 어떤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입니다. 맞습니까? 고독을 연습하는 법.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드물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롭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자유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마치 평생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살다가 갑자기 벗게 되면 발이 어색한 것처럼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짧은 산책 시간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는 5분도 견디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확인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걸어 보십시오. 처음 5분은 불안할 겁니다. 손이 자꾸 주머니로 갑니다. 휴대폰을 꺼내려고요. 하지만 10분쯤 지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둘째, 혼자 카페에 가서 앉아 계십시오. 카페라는 곳이 있지요. 커피를 파는 곳 말입니다. 거기에 혼자 가십시오. 커피 한 잔을 주문하시고 창가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책도 읽지 마시고 휴대폰도 보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렇게 앉아서 창밖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각자의 기쁨을 찾아 걸어가고 있지요. 이런 관찰을 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거대한 위안이 되지요. 셋째,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계속 쓰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쓰십시오.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아껴야겠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혹사시켰구나. 이런 글을 쓰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울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지요. 혼자인 순간에 들리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혼자 있는 순간에 비로소 들리는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어떤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이런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역할들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순간에만 이런 질문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평생 이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지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저 자신과 만났으니까요. 집착과 내려놓음 더 많이 가지려다 더 많이 괴로워진 마음, 욕망의 굴레.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합니다. 젖을 원하고 따뜻함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요. 자라면서는 친구를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건강을 원하실 겁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이 통증만 사라진다면 하고 생각하시겠지요. 돈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면 안심할 텐데,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하는 바람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나쁜 욕망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풍요로운 한국을 만드셨지요. 집도 마련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돈 걱정이 끝나지 않으시지요? 이 돈으로 나중에 병원비가 충분할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재산 문제 말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내가 손해본 것 같다.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이런 억울함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형제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돈이, 그 재산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부자도 많이 봤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돈은 필요합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피하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형은 저만큼 가졌다. 내 친구는 강남에 집이 있는데 나는 여기밖에 없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을요. 이것이 돈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되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가 정작 지금 쓸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이제 더 어려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어서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하고 싶은 것 참으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으셨지요.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자식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 거야.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자식이 성공할 거야. 우리 애는 효자효녀니까 나중에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바쁩니다. 자기 일, 자기 가정에 바쁩니다. 부모에게 전화할 시간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생각하시지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배은망덕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저는 여러분께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꿈이 있고, 자식만의 고민이 있고, 자식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자식이 평생 부모의 기대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자식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자식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을요? 아마도 대답은 아니요, 일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요. 그렇다면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기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웠다. 이제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체면과 비교에 대한 집착. 이제 세 번째 집착, 체면과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친척 모임에 가면, 교회나 절에 가면 사람들은 서로를 관찰합니다. 저 집 아들은 대기업 다닌대. 저 집 딸은 의사래. 저 집은 강남에 집이 있대. 저 집 손주가 벌써 셋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요. 그리고 듣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원을 가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꽃을 심고, 나무를 기르고, 잔디를 관리하는 일 말입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자꾸 이웃집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집 장미는 왜 저렇게 예쁘게 피었지? 저 집 잔디는 왜 저렇게 푸르지? 하고 비교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정원에 피어 있는 꽃은 보지 못합니다. 내 정원에 날아드는 나비는 보지 못하고 내 정원에 내리는 햇살은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와 비교는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자랑을 한다고요?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래, 잘 됐네,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 뭐라고 한다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집착.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게 되지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병명을 듣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름도 복잡한 병들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나 이제 오래 못 사는 건가? 이 병 때문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저기 좋다는 것은 다 해봅니다.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찾아가고.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건강하게 살든 아프게 살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집착하고 병원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합니까? 저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오래 산 편이었지요. 하지만 제 삶이 행복했던 이유는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낫지요. 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안계속.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제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대를 조정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끼는 실망과 상처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이니까 이래야 한다. 배우자니까 저래야 한다. 이런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저는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누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집착을 놓아보는 연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식, 체면,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원하되 강요하지 말고 바라되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그렇다면 이제 실천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아름다운 말로만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를, 아니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큰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행을 가거나 비싼 것을 사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들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예쁜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니 이 영상을 다 들으신 후에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제안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옛 친구든, 이웃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문자로 보내도 좋고, 전화를 걸어도 좋고, 직접 만나서 말해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없는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만 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는 것,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 이런 것들만 보지요.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그 사람 때문에 웃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제안 나 자신에게 말 걸기.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계속 말하십시오. 힘든 시절도 많았고, 외로운 날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는 것도 나 자신을 돌보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봤습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배우자를 돌봤지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할 시간입니다.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제안 작은 즐거움 하나 적어보기.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은 작은 즐거움 하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 안에를 하고 싶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동네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하나 사 먹고 싶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다.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고 싶다.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삶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큰 행복을 기다립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자식이 성공하면, 건강해지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런 큰 행복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온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예쁜 꽃 한 송이, 친절한 말 한마디, 고요한 아침 한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을 놓칩니다. 미래의 큰 것만 기다리느라 지금 여기 있는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즐거움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야 하고 각자가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늙은 철학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외로움, 상처, 기대, 실망, 이런 것들과 씨름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60대 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지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뎌냈고, 우리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남을 설득하느라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과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를. 여러분의 고요함이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가 되기를. 여러분의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 되기를. 이 늙은 철학자는 2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증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답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